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사랑을 하면 달라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충분한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하면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좋아진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970년대 이후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맺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했고 암에 걸리는 비율도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과 성적 호르몬은 동공을 확장시켜서 크게 확장된 눈동자를 갖게 되는데요. 확장된 눈동자는 마치 강아지의 눈처럼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반짝이는 눈과 함께 호르몬의 영향으로 입술도 도톰해지는데요. 그럼 성형수술이나 메이크업이 필요 없겠죠. 게다가 이 호르몬은 머릿결도 생기를 부여해서 푸석푸석 갈라진 머릿결을 윤기를 준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과의 스킨십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피부색이 밝아지고 전체적으로 생기가 넘치게 되고요. 매사에 의욕도 넘치게 되는데요. 사랑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랑 정말 만능이네요. 이 따뜻한 봄날 여러분 모두 사랑으로 가득한 봄 보내시길 바라면서 4월 7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에게 목요일의 남자 이창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흥옥희입니다. 오키 씨, 제가 건강하지 않은 이유를 알겠군요. 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아유, 오늘 오프닝 보자마자 너무 네. 슬퍼하시더라고요. 지금 좀 건강해 보이나요? 지금은 어떠세요? 오늘 뭐 그나마 오늘 좀 그나마 제일 상태 좋아 보이는 날. 네, 이거 원래 이제 4월이 됐잖아요. 네. 봄이 됐고 누군가를 또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달이었지 않을까 그런 괜히 막 기다려지죠. 기대감 네.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키 씨는 건강하시죠? 네, 저는 뭐 창훈 씨보다는 건강한 것 같아요. 창훈 씨랑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참 저는 이런 또 오프닝 하면서 우리 또 작가님이 참 저를 창훈 씨 보고 연애 좀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예. 네. 또 더 계속 할 얘기도 많잖아요. 오프닝 하면서 자, 이 사랑이요. 효과는 참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소 기쁨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젊게 느낄 뿐더러 실제로도 젊어 보인다고 하네요. 또 사랑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행복감이 극대화되는데 이 사랑이 동안의 비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창훈 씨 같은 남성의 경우에는 네. 친구나 가족 등에게 말 못하는 스트레스를 연인과는 쉽게 대화하면서 풀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창훈 씨 말 못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다른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네, 사랑하기 딱 좋은 요즘입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사랑의 효과 정말 대단한데요. 이번 봄에는 사랑에 빠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창훈 홍옥희와 함께 만들어가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 소개해드리죠. 네, 고용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대해 알아봅니다. 봄만 되면 이것 때문에 괴로운 분들 계시죠.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 오늘 이창훈의 노하우에서는요,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조르존의 다 카스텔 프랑코의 3명의 철학자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우울증에 걸린 친구를 돕는 8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라고. 공익신고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부족했던 신고 분야를 보완하고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신고 대상을 늘렸습니다. 안전이나 건강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99개 법률을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추가했고 특별보호 조치를 신설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했습니다. 신고자가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더라도 형벌이나 징계는 물론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복직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면 회사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되돌리는 등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소송 등으로 이행을 미루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만 하죠. 내부 신고자는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에 기여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면 신고기관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신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몇 달 전 불의의 사고로 가장을 잃은 우리 가족에겐 슬퍼할 시간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위해 당장 나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미 구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돌아오는 건 싸늘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광고를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는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 맞는 일자리도 찾고요.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어요. 취업도 적극적으로 알선해드리고 어때요? 그곳에서 내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상담을 받는 도중에도 두 아이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죠.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저는 상담원에게 저의 어려운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아이고, 그럼 절 좀 따라오시겠어요? 저희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는 복지 상담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나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들은 센터에서는 저를 복지지원팀으로 연계해 주셨고 그렇게 만나게 된 복지상담사께서는 제 상황을 다시 확인하시고는 생계비, 아이 교육비, 심지어 반찬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해결된 덕택에 나는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고 취업 성공 패키지에 열심히 참여한 결과 당당히 한 중소기업의 사무원으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내 나이 42, 다시 취업을 해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희망으로 설렙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 인해 심게 된 희망의 씨앗을 나의 두 아이들과 함께 더 큰 꿈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실제 서비스 사례 들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친절한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친절하죠. 목소리가 네. 엄청 친절하던데요. 그럼요. 달라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2014년 경기 남양주시에 시범적으로 개소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 40곳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개설됐는데요. 특히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방문하면 취업 상담부터 직업훈련과 일자리 알선까지 이어지는 정부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복지지원팀, 세일센터, 서민금융센터,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관들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융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이용자는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과 시, 군, 구청의 복지 지원, 서민금융 등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제대군인 취업 지원과 문화 공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설립되기 전엔 사실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면서요. 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설치 이전에는 수요자가 직접 각각의 고용이나 복지 담당 기관을 찾아가야만 하는 그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요. 네. 100개가 넘는 취업 지원 사업을 다양한 기관들이 따로 운영해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지원 사업이 뭔지 찾기가 어려웠어요. 여성이나 청년, 저소득층 지원 대상이 세분화된 데다 부처별로 고용 정책도 달라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설치된 이후로는 이런 불편함이 좀 많이 감소했고 또 2주년 만에 취업자 수가 증가율 높아졌고 또 국민의 어떤 인지도와 이용자 만족도 이런 부분이 좀 모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취약계층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취업 장애 요소들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실제 일자리를 지원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줘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가 전년에 비해 22.2% 증가했고요. 특히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확산되면서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가 지난해 한 해 동안 16,402건이 제공됐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용 만족도 역시 2014년 4월 5점 만점 중 4점에서 2015년 12월 4.24점으로 증가했습니다. 야. 이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해외에서도 고용과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2014년 9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 공공고용서비스 협의회 WAPES 컨퍼런스에서 장 피에르 칼라이스 WAPES 유럽 담당 부회장은 한국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파트너십에 의한 매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례로서 세계적인 공공고용 서비스 혁신 추세와도 부합하는 모델이라고 평가했고요. 또 세계 각국의 고용 서비스 전문가들도 한국의 고용복지 통합 모델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인정받는 복지 서비스다. 네. 이런 얘기 들은 게 지금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자, 이곳을 그럼 이용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방문하면 초기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고용이나 복지 서비스가 뭔지 알 수 있게 되고요. 센터에서는 방문자의 상황과 성향을 분석한 후 개인에게 알맞은 구직급여, 취업 성공 패키지, 직업훈련 등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과 제대군인을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제대군인 지원센터 등과도 연계해 특화된 취업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사업별로 다른 서비스 과정을 통일해서 기초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구직자에 맞게 진행하는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정부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201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해서 전국의 고용센터를 모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 전환할 계획이고요. 청장년 인턴 취업 지원 사업 참여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기간과 임금 수준을 감안해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 촉진 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별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훈련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현장 수요 밀착형 특화 훈련을 도입해서 기업 수요를 반영하게 되고요. 고용과 복지 서비스의 내실을 다지고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 앞으로 그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그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다면서요.
네,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도 있는데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자리한 생활문화센터를 찾아가면 다양한 문화 강습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아리들이 각종 모임을 열 수도 있는데요. 네. 앞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 공간이 포함된 확장형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확장도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취업과 복지 지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곳이 국민들의 생활에 더욱 스며들어서 가장 가까운 국민 서비스가 되길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죠.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의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된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2번 정도 갈아타다 보니까 힘들죠. 야근도 많고 그래서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소연 씨에게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 월급에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 생각 중에 인터넷에 행복주택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해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복주택.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또 제 공간도 마련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아끼는 시간과 돈으로 제 미래에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행복주택에 사는 삶이 기대돼요. 청춘의 꿈을 키워줄 행복 디딤돌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창훈의 노하우입니다. 자, 꽃이 만발하는 봄철. 이런 때 마음껏 꽃놀이 못해서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꽃놀이 하기보다는 너무 괴롭죠, 지금. 그렇죠. 이 꽃가루 알레르기는 화분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피로가 느껴지고 콧물이 흐르고 또 재채기가 자주 나고 코가 막히는 등의 어떤 감기의 초기 증세와 비슷해요. 하지만 근데 오한이나 발열 또 기침, 가래는 없고요. 주로 코가 막히고 콧물과 재채기 증세만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 재채기는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막 지속되는데 이 때문에 가슴 통증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네요. 재채기를 너무 하니까 가슴이 아플 정도로. 아파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로운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죠? 자, 벚나무와 개나리, 진달래, 장미, 목련 같은 충매화는 공기 중에 잘 날리지 않고 또 알레르기성 질환의 원인이 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요. 버드나무와 사시나무, 플라타나스 종자에는 바람의 씨가 잘 날리도록 털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씨의 털이 손뭉치를 이루면서 거리 곳곳에 뒹굴다가 코로 들어오거나 눈에 딱 들어가기도 하죠. 네. 근데 하지만 이 씨의 털은 꽃가루가 아닐 뿐 아니라 알레르기성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건
바람이 불 때 풍매화의 꽃에서 공중으로 날린 꽃가루가 코와 기관지로 들어와서인데요. 봄철에 이런 종류의 꽃가루를 생산하는 나무로는요. 오리나무와 소나무, 느릅나무, 자작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참나무, 일본 삼나무 등입니다. 이 건조하면 더 증가하고 또 비가 오면 줄어들기도 하고요. 네, 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종류가 따로 있었군요. 저도 몰랐어요. 네. 네, 그냥 좀 봄철에 막 그 굴러다니는 날아다니는 그 손뭉치들이 다 이 알레르기 일으키는 건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알레르기성 비염은 콧물이나 코막힘, 재채기 등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병을 좀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주 이상 감기 증세가 계속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에는 재채기나 코막힘, 콧물, 코나 입천장, 목, 눈, 귀의 가려움과 코막힘, 후각 감소 등이 있는데요. 자, 코 속을 검사해 보면 콧살이 창백하고 부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콧물이 맑은 편이고요. 누런 콧물이 나온다면 축농증이 동반된 경우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재채기나 맑은 콧물, 또 코막힘 등의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주로 입을 벌리고 호흡하게 되면서 턱의 발육에 나쁜 영향을 주고요. 또 치아의 교합 이상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와. 네, 또 코가 막히고 또 콧물이 나면 코를 자주 풀어야 하고 또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서 집중력이 좀 떨어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한테는 학습 능력이 좀 장애가 될 수 있고요. 또 성인에게서는 업무 능력이 좀 감소될 수 있죠.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 만성화될 경우엔 후각장애 등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축농증이나 중이염, 수면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어서 반드시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필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꽃가루 알레르기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무엇보다 꽃가루가 노출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근본적이네요. 그렇죠. 꽃가루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좀 삼가는 게 좋아요. 네. 특히 일출부터 오전 9시까지는 꽃가루가 가장 많이 비산된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집안에서는 반려동물의 비듬이나 먼지, 진드기 같은 게 쌓이지 않도록 계속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게 좋고요. 특히 겨울 동안에 깔아놓은 카펫은 치워주는 게 이 알레르기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특히 뭐 9시 전까지 뭐 출근 시간이기도 하니까. 이럴 때는 좀 다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연한 얘기죠. 네.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손 자주 씻기, 눈 주위를 만지지 않기, 뭐 이런 네. 게 있고요. 특히 간지럽다고 막 비비는 거 있잖아요. 가려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제해야 돼요. 네. 그리고 꽃가루를 피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긴 한데 외출이 불가피할 때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밖에서 돌아온 뒤에는 뭐 집 밖에서 겉옷과 신발, 손, 얼굴을 모두 털어내고 샤워를 해서 몸에 묻은 이 꽃가루를 제거해야 되는데 무조건 신발 벗기 전에 하는 게 좋죠. 네, 그렇겠죠. 네. 평소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도 지키면서 비염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체조가 있다고요? 자, 비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틈날 때마다 비염에 도움이 되는 체조를 하면 비염 증상 완화에 좋다고 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네. 자, 먼저 의자에 앉아서 엄지와 검지를 곧게 편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두 팔을 앞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다시 벌려주면 됩니다. 이 동작을 천천히 3-4번, 3-4회 반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 코 주위를 눌러준 동작입니다. 자, 손가락 끝에 힘을 준 다음에 코 주위의 눈 아래 뼈 부위나 또 양 콧볼 끝의 아랫부분, 양 눈썹 사이에 혈자리를 골고루 눌러주면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비염에 도움이 되는 체조는요. 앉은 상태에서 두 팔을 아래쪽 쭉 늘어뜨린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오른팔의 반동을 이용해서 고개를 숙였을 때 목 뒤쪽에 볼록 튀어나온 뼈의 바로 아랫부분인 대추혈을 때려주면 돼요. 때려요? 네, 때려주면 되는데요. 이 반대손으로도
두드려 주세요. 자, 이 동작도 3, 4회 반복해 줍니다. 자, 이외에도 아침 저녁으로 식염수를 이용해서 코를 씻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거 뭔가 얼굴 마사지하는 거, 손가락으로 얼굴 마사지하는 거는 그럴듯한데 나머지는 이걸로 비염을 완화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네.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으로 비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눈의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봄철 외출 후에 눈이 가렵고 충혈되면서 끈적한 눈곱이 생긴다면 결막염을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결막염은 크게 감염성 또 비감염성으로 나뉘는데 봄철에는 비감염성이지만 또 봄철 꽃가루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조심해야 돼요. 네. 특히 비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 병력을 가진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주요 증상으론 네. 심한 가려움증과 이물감이 느껴지고 또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생기거나 눈부심이나 눈물 흘림,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대개 기후변화와 활동 여부에 따라서 심해지거나 좋아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피하려면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역시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의 노출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똑같아요. 네. 콧가루가 많이 날릴 땐 안경을 착용하고 또 콘택트 렌즈는 피하는 게 좋아요. 요즘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하는 게 있죠. 스모키 메이크업이나 서클 렌즈 이런 거 좀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이 알레르기성 결막염 증상이 나타났을 때 눈을 비비면 증상이 악화되니까요. 차가운 찜질을 해주고 또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품들도 있다고요. 알레르기 진행을 완화시키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이 주로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또 면역력 개선이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네. 먼저 쑥과 냉이, 달래, 쓴바귀 같은 어떤 녹황색 채소가 이 알레르기 증상이 완화 좋다고 하고요. 또 봄에 봄나물 많이 먹죠. 그쵸. 봄나물에는 간 기능과 면역력 개선에 효과가 있어서 비염 환자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또 딸기 같은 봄철 과일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 비염 치료에 좋고 또 신진대사를 활발히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증상에는 녹차가 좋다고 하는데요. 이 녹차는 체내에 중금속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꽃가루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코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대추와 목에 좋은 생강도 알레르기 예방에도 좋은 음식으로 꼽힙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외출 전에 대기오염 정도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죠. 환경부가 운영하는 대기질 예보 사이트인 에어코리아에서는 대기오염 정도를,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홈페이지에서는 꽃가루 예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꽃가루 알레르기 잘 예방하셔서 마음껏 따뜻한 봄날씨와 꽃놀이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죠.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된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의 약속. 우리 아이들은 어떤 미래에 살게 될까요?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는 약속합니다. 4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전국 17개 지역에서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적으로 창업과 도전 의식을 높이고 각 지역의 창의와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조르존네 다 카스텔 프랑코의 세 명의 철학자라는 작품입니다. 네, 오늘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아닌 네, 아닌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16세기에 베네치아만의 독특한 화풍을 정립했던 조르존네 다 카스텔 프랑코를 소개해 드릴게요. 야, 그럼 오늘은 이제 주로 이 조르존네, 이 이름 되게 어렵다. 네, 조르존네를 소개하면서 네. 베네치아 화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르존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죠? 네. 조르존네의 본명은 조르조 바르바렐리 다 카스텔 프랑코예요. 네, 뭐라고요? 이게 더 어렵네. 조르조 바르바렐리 다 카스텔 프랑코. 네, 아유, 어렵다. 네. 1477년 이탈리아 베네토 지방의 카스텔 프랑코에서 태어났는데요. 조르존네의 성이 카스텔 프랑코인 거는 그가 태어난 지명과 당연히 관련이 있어 보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가 본명인 조르조가 아니라 조르존네라고 불린 이유는 대조르조라고 불릴 만큼 큰 명성을 얻은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가 큰 대자를 큰 말하는 대자. 거죠. 네. 대조르조를 이탈리아식으로 하면 조르조네가 된대요. 뭐 수식어 이런 거네요. 네,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그는 이른 나이에 베네치아로 가서 조반니 벨리니의 도제 공방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옛날 화가들은 도제 수업을 받으면서 그림을 배우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 외에 그의 삶에서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게다가 그는 1510년 32세의 나이에 흑사병으로 단명하면서 아이고. 화가로서 활동한 것도 15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신비로운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 의도를 알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작품이 꽤 되고요. 오늘 소개할 작품 3명의 철학자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사실 갑자기 우리나라 90년대 연애 얘기 좀 약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약간 신비주의 전략 많이 나왔잖아요. 가수들도 막 얼굴 없는 가수 뭐 이런 가수 나오기도 하고. 뭐 조성모 대표적으로 그러니까요. 있었죠. 예. 네. 뭐 자이반 타이반으로 사실 이게 막 약간 신비주의 전략들이 있었는데 근데 더 궁금하잖아요. 누구지? 호기심 갖게 되고 괜히 막 환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네. 환상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 조르존네한테도 왠지 그런 환상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르존네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해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네, 조르조 바살이라는 16세기 전기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조르존네를 묘사한 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르조 바사리는 조르존네를 온화한 성격의 미남이었고 머리를 멋있게 길렀다. 화가이자 탁월한 가수 그리고 류트 연주자였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래요? 네. 가수요? 네, 가수. 가수. 그냥 그냥 노래를 취미로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탁월한 가수였다. 이거 뭐 개인 너무 주관적인데. 그렇죠. 그런데 뭐 조르조 바사리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느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 이거 뭐 약간 좀 너무 주관적이다. 그렇죠. 주관적 아니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워낙에 기록이 없다 보니까 조르조 바사리의 기록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의 삶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가 다예요. 정말 알려진 게 없죠. 이 창훈 씨는 이렇게 조르존네처럼 삶이 비밀에 쌓여 있어서 궁금증과 환상을 자아내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엄청 유명한 게 좋은가요? 엄청 유명한데 비밀도 있는 사람이 좋죠. 우리는 서태지 씨 같은 분들이잖아요. 엄청 유명한데 그 비밀 휩싸인 그런 느낌이.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뭘 하나 놓치질 않네. 욕심 부리면 좋죠 뭐. 양손에 다 쥐고 있으려고. 욕심쟁이. 네. 이 삶에 대한 부분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그의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가보죠. 조르조 바사리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는 다른 화가가 시도했던 것을 따라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이 기록은 꽤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르조네는 활동 초기부터 동시대의 베네치아 화가들을 능가하면서 자신만의 화풍을 정착시키거든요. 당시 그림은 종교가 주된 주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경이나 그림의 배경은 등한시됐습니다. 아하. 배경은 인물을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정도의 역할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르조네는 그림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조르조네의 그림에서는 배경도 중요한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작품의 분위기를 결정지었고 어떤 암시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 의도를 알려면 배경도 자세히 봐야 돼요. 또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은 따뜻한 색으로 그려서 앞으로 나와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줬고 먼 곳은 차갑고 어두운 색으로 그려서 뒤로 물러나 보이는 효과를 줬습니다. 아하. 이렇게 배경이나 사물의 색채를 달리해서 원근감과 거리감을 표현한 거죠. 이렇게 배경에도 의미를 두는 조르조네의 시도는 곧 다른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17세기에 들어와서 풍경화가 회화의 한 분류가 되는 시금석이 됐습니다. 이 배경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풍경화라는 새로운 장르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림에는 윤곽선을 자연스럽게 번지듯이 그려서 이 희미하게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도록 하는 스푸마토 기법이 드러났는데요. 스푸마토 기법. 네, 이 기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에서 가장 잘 드러날 만큼 레오나르도가 가장 잘 구현했던 화가였습니다. 네, 모나리자가 보여주는 신비한 미소 띤 얼굴은 스푸마토 기법으로 윤곽선을 흐리게 그려서 풍기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웃는 듯 마는 듯하게 보이는 건데요. 네. 그럼 조르조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따라한 거예요? 네, 조르조네도 이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 레오나르도의 작품을 보고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야기도 있다? 네. 마침 1499년부터 1500년까지 레오나르도가 베네치아에 체류했었다는 기록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데 이것도 조르조네 자체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네,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진짜 알 길 없는 사람이네요.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누구야 도대체? 있는 사람 맞아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와 진짜 무섭다. 이거. 그림 사람은 없는데 그림만 있어. 네. 아무튼 이 조르조네는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밝은 이미지와 그림 속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시켜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으로 조르조네스크라고 불리는 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네네. 당시에 종교나 신화 등이 이야기 자체에만 집중했던 회화와 확실히 다른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조르조네가 그린 비종교적인 그림들은 당시 사람들의 수집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후원자 개념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베네치아 미술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조르조네가 베네치아 미술을 창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 베네치아는 바다와 접해 있는 지형 특성상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네. 다른 나라의 문화에 자기만의 방식을 적용해서 감각적이고 시적인 회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피렌체와 로마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3대 거장이라고 부르는 레오나르도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로마나 피렌체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안정기였던 베네치아의 사회 분위기를 토대로 베네치아는 독자적인 회화의 길을 모색하면서 따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네치아 미술은 뚜렷하고 강렬한 색상을 사용해서 화려해 보이기까지 하고 네. 빛과 그림자를 잘 표현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색채와 빛의 표현이 후에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강렬한 색상을 쓴 이유는 무역이 발달한 베네치아였기 때문에 물감을 싼 값에 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고 네. 물감 자체가 많이 발전했던 이유도 있대요. 베네치아는 물의 도시인 만큼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주로 쓰던 프레스코나 템페라 기법으로 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오래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통 방식이 아닌 유화 방식이 발전했습니다. 자, 이 베네치아 미술은 그럼 화려하고 강한 색상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로마나 피렌체 미술하고 베네치아 미술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로마나 피렌체 미술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절제된 형식미가 두드러집니다. 또 풍경이나 배경보다 인물이 중요했습니다. 유화보다는 템페라나 프레스코화가 발달했습니다.
반면 베네치아 미술은 감성 위주였고요. 그래서 풍부한 색채를 사용해서 시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풍경도 인물과 마찬가지로 그림의 중요한 한 요소였고요. 프레스코화보다는 유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네치아 미술 양식을 발전시킨 화가 중 한 명이 바로 조르조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좀 뚜렷한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조르조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자, 이제 그의 작품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16세기의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화가 조르조네. 그의 본명은 조르조 바르바렐리 다 카스텔프랑코이지만 그가 쌓은 명성 때문에 대조르조라는 명칭을 얻어 조르조네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끈 로마나 피렌체 미술과는 다른 베네치아만의 회화를 정립하고 발전시킨 화가였습니다. 인물을 중요시하고 배경은 단지 빈 곳을 메우는 용도에 지나지 않았던 로마의 미술과는 달리 조르조네는 풍경 또한 중요시했고 의미를 담아 그려 베네치아 회화만의 특징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 미술은 이성적이고 형식을 중요시하지만 베네치아 미술에서는 감성이 드러납니다. 조르조네는 그 삶이 비밀에 쌓인 인물입니다. 그만큼 그의 작품은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요. 세 명의 철학자도 그런 작품 중 하나입니다. 세 명의 철학자가 그림 오른쪽에 모여 있고 왼쪽에는 어두운 동굴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멀리에 마을과 산자락이 보입니다. 특히 가장 멀리 있는 산은 푸르게 표현했습니다. 가까운 곳은 따뜻한 색을 칠해 앞으로 나와 보이게 하고 먼 곳은 차갑고 어두운 색으로 칠해 뒤로 물러나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준 것으로 원근감을 나타냅니다. 조르조네가 풍경을 얼마나 신경 써서 그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명의 철학자들은 각기 다른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노인은 고대 그리스의 복장을 하고 있고 중간에 중년 남자는 터번을 쓰고 아랍 계통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청년은 16세기의 이탈리아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은 과거, 중년의 남자는 현재, 청년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과거의 노인은 눈을 내리깔고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중년은 한 발을 내디디며 자신이 나아갈 길을 바라봅니다. 미래의 청년은 시선을 멀리 두고 있습니다. 노인은 손에 들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과학적 지식이 담긴 종이를 중년의 남성에게 전해주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전해진 고대의 지식은 현재에서 미래로 상징되는 청년에게 전해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은 열정에 찬 얼굴로 동굴을 바라보며 측정 도구를 이용해 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궁무진한 과학 이론들을 숨기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굴을 바라보며 연구하고 있는 청년은 결국 고대 그리스로부터 온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이론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중년 남자가 아랍풍의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지식이 동방 이슬람에 의해 번역되고 기록된 후 이들이 이룬 학문적 성취가 이탈리아로 전해져 르네상스를 꽃피운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반면 연구 결과 이 그림의 동굴 부분이 왼쪽으로 더 있었고 세 명의 인물이 지금의 모습과 약간 달랐다는 점이 밝혀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려고 동굴로 찾아온 동방박사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르조네가 르네상스 세계관을 표현한 것이 맞는다면 세 명의 철학자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고대 그리스의 지혜에서 찾으려 한 시대 정신으로 1000년 가까운 중세의 암흑기를 걷어내고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정신이 마침내 이탈리아에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로 조르존의 이 그림에서는 풍경도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네요. 네. 그 동굴이 뭘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아직 알 수 없는 미래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갓 태어나서 동방박사를
또 맞을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조르조네가 정답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우리도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러니까요.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 같아요. 재밌네요. 예. 그 회화가 무조건 뭐 정답 찾고 의미를 찾는 게 전부는 아닐까요? 그럼요.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대로 보는 게 그림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늘은 베네치아 미술을 정립한 화가 조르조네의 3명의 철학자 작품 함께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준 여자의 문을 똑똑 두드려주세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이번 시간은 이국제의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 기다리고 있나요? 네, 가족이나 연인, 친구가 우울증에 걸렸다면 특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우울증 걸린 친구를 돕는 8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정보라면 놓치지 않고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우울증에 걸린 친구를 돕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연인이 우울증에 걸렸다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 입장에서 들어주고 이해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오강섭 교수는 주관적일 수 있는 생각들을 말하게 해서 잘 들어주고 말과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충고를 함부로 하지 않으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말과 행동이 갑자기 바뀌면 의사에게 알리는 것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우울증에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힘든 일이 생기면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증상적 우울증, 그리고 이런 증상이 강해지면서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뇌 작용이 느려지는 병적 우울증입니다. 오광섭 교수는 증상적 우울증은 영양 섭취 개선, 수면 개선, 스트레스 해소, 주변의 도움 등으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병적 우울증은 반드시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병원 치료 때 주변 사람이 돕는다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우울증에 걸린 연인, 친구, 가족들을 돕는 8가지 방법을 말씀드리죠. 첫째, 기운 내가 아니라 나는 네 편이라고 말해줍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 기운 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우울증은 병이죠. 암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나으라는 말보다 기운 빠지는 말은 없다는데요. 필요한 것은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위로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주변 사람이 자신을 일부러 괴롭히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기운 내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내 편이라고 강조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 말하기보다 잘 들어줘야 합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말할 때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우선 듣기만 해야 합니다. 셋째, 훈계나 비난조의 말투를 피해야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종종 적대적인데요. 따라서 훈계나 비난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말해봐, 도대체 왜 그래? 라고 하기보다는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가 보구나,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거는 게 더 좋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하게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같이 움직이고 활동하세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외롭고 고립된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외로움은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외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든지 주변을 함께 걷든지 함께 움직여주면 좋습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울증 환자에게는 위로하되 너무 강압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거죠.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만일 매일 억압감을 준다면 우울증 환자는 뒷걸음질 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에 걸린 친구나 연인이 당신의 호의를 거절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더 시간을 주고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하는 거죠. 우울증 환자에게는 인내심을 갖고 친절히 대해줘야 합니다. 여섯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같은 신체적 증상도 겪기 쉽습니다. 따라서 잘 먹게 하고 충분한 잠을 잘 수 있게 돕고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줍니다. 환자에게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스트레스가 될 만한 집안 요소를 줄여주면 도움이 됩니다. 환자의 일정을 확인해보고 스트레스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속간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덟째, 위로한다고 술 권하지 마세요. 우울증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제력이 약해지고 슬퍼지거나 흥분돼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대병원 정신과 백형대 교수는 우울증 환자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를 자살 충동을 의식적으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술은 폭탄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합니다. 자, 우울증에 걸린 환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말씀드린 8가지도 잘 기억하시고요. 덧붙여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강조해 드릴 테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지어 6가지입니다. 내 기분 잘 알아. 내가 감정을 다스려야지. 기운 내야지. 아이들 생각해서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달려있어. 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 네, 이렇게 6가지 말들은 우울증 환자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그저 잘 들어주고 같은 편이 돼주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면서 활동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네, 정보 톡톡 오늘은 우울증에 걸린 친구를 돕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런 정보들이 있었네요. 네.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먼저 첫 번째로 기운내가 아니라 나는 네 편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또 두 번째로 말하기보다는 잘 들어줘야 합니다. 또 훈계나 비난조의 말투를 피해야 합니다. 또 같이 움직이고 활동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창훈 씨가 읽어주실래요? 저요? 네. 다섯 번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섯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야 합니다. 여덟째, 위로한다고 술 권하지 마세요. 네, 마지막이 아주 와닿네요. 아, 저는 이 금지 6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네. 네 기분 잘 알아. 내 감정을 다스려야지. 기운 내야지. 아이들 생각해서 네가 강해져야지. 응? 네가 생각하기에 달려있어. 어? 너보다 더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 어? 말이 진짜 너무 얄밉다. 더 우울해 지경일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이런 말 근데 많이 써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말들이죠. 너무 쉽게 쓰게 쓰는 것 같아. 네. 써본 적 있어요? 많이 써요? 네가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뭐 기운내 이런 거. 저는 뭐 그런 거 뭐 너 기분 나도 잘 알아. 기운내 뭐 이런 건 많이 쓰죠. 흔하게. 그런 거잖아요. 너보다 더 힘든 사람 있어.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사람은 누구나 다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힘든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는 더 그보다 나은 거다라고 하면 대체 나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은 누구길래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막 갖다 대. 네. 술 권하진 않아요? 남자들 하잖아요. 야,
이렇게 오늘 어때? 이렇게 맞죠? 아, 그렇게 하나요? 되게 술국 이미지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창훈 씨에게는 절대로 우울 상담을 하면 안 되겠어요. 아닙니다. 저렇게 술 권할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농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술 권하다가 정말 그 알코올 중독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술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오키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뭐 괜히 네. 또 섣부른 이런 위로하지 말라고. 네, 그냥 섣부른 위로보다는 네 편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주고. 네,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기보다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주변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외면하지 마시고 또 술권하지 마시고 손을 좀 내밀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날 시간이 됐군요. 벌써. 네. 자, 4월 7일 내 손을 잡아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저는 아니고요. 네, 창훈 씨는 목요일에 봐요.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창훈이었습니다. 홍옥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